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플리머스 대학교,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 대학교에서 현재 리서치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는 나주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자, HDAC6라는 이니비터가 메닌조마라는 캔서 타입에서 방사선 치료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저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세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메닌조마가 뭔지, 라디오테라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HDAC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연구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닌지오마라는 거는요, 브레인 캔서예요. 한국말로는 뇌 수막종이라고도 하고요. 메닌지오마는 보통 전체 브레인 투머에서요,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을 보면, 메닌지오마가 가장 most prevalent한 primary brain tumor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논문들은 간혹,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가장 prevalent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는 영국에서만 이제 잉글랜드에서만 확인된 케이스를 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넘게 브레인 캔서 환자만 모아서 한번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메닌지오마가 27% 정도 됐었고요. 전체 브레인 투머에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30% 정도 됐었어요. 그럼 영국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더 잘 걸리고 미국은 메닌조마가 더 잘 걸리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은 NHS라고 해가지고 공공의료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머리가 아파요 하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에이심토매틱 했던 메닌조마 같은 경우는 좀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도 퍼센트가 연구에서는 좀 낮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보통은요, 대략적으로 글라이오블라스토만 30%, 메닌조만 30% 정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메닌조마가 좀 더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전체 투머의 이 두 가지가 60% 정도 차지하는 거죠. 자, 메닌지오마는 보시는 대로 이제 메닌지라는 데서 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브레인 스컬이 있죠? 머리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세 가지 막이 있는데 듀라메터, 아라크노이드 매터, 피아미터라고 해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아라크노이드 매터에서 메닌지오마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메닌지오마 이제 발병이 되게 되면요. 보통 MRI로 이제 체크해서 잘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은 걸 판단하게 되고요. 자, 그럼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브레인 캔서인 글라이오블라스토마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야 되죠.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닌지오마는 이 로케이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약물 전달할 때 그 약물 전달하는 방법이 꼭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의 치료법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RI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메닌지오마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요. 메닌지오마는 브레인에만 있지 않아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WHO에서 정한 그레이드로는 1, 2, 3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 80%가 이제 그레이드 1이에요. 다들 이제 예후가 훨씬 좋은 편인데 그레이드 2나 3도 총 한 20% 정도가 되고요. 이 20% 정도 되는 여기는 이제 예후가 많이 좋지가 않죠. 특히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0에 가깝습니다. 메닌지오마는 뮤테이션 타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 가장 메이저한 뮤테이션이 보면은 NF2라 그래가지고 전체 메닌지오마의 40%가 이 NF2 뮤테이션이 일어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레이드 1, 2, 3가 있는데 메닌지오마에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레이드 1, 2, 3는 현미경으로 딱 봤을 때 셀들이 프롤리퍼레이션, 마이토시스가 일어나고 있는지,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게 4개, 그러니까 4분의 10개 HPF에 4개 정도 된다. 이하다. 그러면 1이라고 하고요. 4에서 19 정도 되는 마이토시스 셀이 있다. 그러면 중간 정도 많이 꽤 있네 해서 그레이드 2라고 하고요. 이게 20개 넘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너무 많이 폴리퍼레이션 너무 많이 마이토시스가 일어나고 있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레이드 3라고 하자라고 정의가 됐고요. 2021년 최근에 이제 WHO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 크라이테리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TERT 뮤테이션, cDNA2의 뮤테이션 이런 특정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레이드 3로 하기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 아라빅 레터 같은 것도 원래는 로만이었는데 이제 아라빅으로 다 바뀌었고요.
히스토로지컬 타입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클리니컬 아웃컴이 궁금하죠? 자, 대부분 치료가 잘 돼요. 근데 그레이드 3 같은 경우 굉장히 낮고, 그레이드 2도 한 20%에서 70% 굉장히 베리어가 커요. 어, 자, 근데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젠더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메닌주의 발병률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여성이에요. 대부분 여성이 걸리는데 이제 하이 그레이드로 갈수록 남성, 여성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우리 트랜스젠더 분들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분들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할 때 호르몬 테라피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신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메닌지오마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수술, 방사선, 약으로 보통 많이 하죠. 암 치료는 뭐 이뮨 세라피도 있고요. 요즘 이제 이뮨 세라피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아쉽게도 지금 현재까지 메닌지오마의 스탠다드 키모세라피 리에이전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테모졸로마이드 치료하잖아요. 근데 메닌지오마는 딱 메닌지오마인 얘다라는 키모세라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설저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럼 설저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트리키한 리전이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눈 뒤에 신경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만약에 환자가 너무 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라디오 테라피가 이제 first line 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 테라피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좋은 면도 많은데 얘가 사이드 이펙트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뉴럴로지컬 서저리이기 때문에 뭐 뉴럴로지컬 서저리이기 때문에 그 뉴럴로지컬한 비헤이비어에만 이렇게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세컨더리 캔서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보통 트리트먼트 플랜을 생각하면요. 이게 매스가 조금 없다, 작다, 또는 이펙트가 없다, 에이심토매틱하다. 그러면은 그냥 wait and see가 플랜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자, 지켜보자, 매년 와서 체크해보자가 플랜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심톰이 있다면 이제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썰저리를 하게 되고 이제 뭐 라디오 테라피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을 갖고 온 이유는요. 그레이드 1에서 전체를 제거하면 사실 라디오 테라피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레이드 1에서 전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부터는 모두 라디오 테라피가 레코멘데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1에서 전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니면 그레이드 2나 3는 전체를 제거했던 파셜리 제거를 했던 라디오 테라피가 모두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테라피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라디오 테라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파란색이 브레인이에요. 이 빨간색은 투머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레디에이션을 싹 주게 되면요. 일자로 쭉 가는데요. 자, 모두 동등한 데미지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만, 이 빨간색 투머에만 더 많은 선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 각도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구간은 로우 데미지를 받게 돼서 아마도 리커버리 하기가 쉬울 거고요. 이 빨간색 구간은요, 데미지가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세포 사멸을 더 쉽게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하나 예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제가 했던 실험인데, 세포를 일정량 똑같이 깔고요. 0 그레이 그리고 8 그레이를 따로 주고 얘네를 2주 동안 내려다 놓고 지켜본 다음에 스테이닝을 해서 얼마나 얘네들이 자랄 수 있는지 확인을 한 건데요. 8 그레이가 얼마 정도 되나 이제 궁금하신 분은 브레인 캔서는 보통 50에서 60 그레이 정도로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줄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주면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은 데미지를 미치기 때문에 2 그레이, 2 그레이씩 매일매일 주게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고 토일 쉬고 이렇게 매일매일 일주일에 10 그레이씩 한 5, 6주 동안 주게 돼요. 그게 이제 치료 선량이니까 그 정도면 8 그레이가 좀 상당히 높은 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8 그레이에서는 하나도 자라지 않았는데 0 그레이에서는 잘 자랐어요. 자, 레디오 테라피의 꽃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반만 주더라도요, 반만 죽고요, 반만 살아남아요. 근데
키모테라피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인젝션 받게 됐을 때 그 약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디가 투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꼭 투머 셀이 아니더라도 일반 노멀 셀, 뭐 스트로멀 셀, 이뮨 셀 다 똑같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라디오 테라피는 이걸 컨트롤해서 비저널리 줄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자, 이제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그리고 디아세틸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히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DNA가 이렇게 랩핑하면서 어, 말려 있는데요. 이 DNA랑 히스톤은 보통 딱 타이트하게 잘 붙어 있는데 그게 보통은 차지 때문에 그래요. DNA는 포스페이트 그룹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잖아요. 그리고 히스톤 몇몇 중에서 이제 포지티브 띄는 히스톤에는 몇몇 아미노 액시드들이 포지티브 차지를 띠면서 잘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신이나 아르지닌처럼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애들이 아세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걔네가 살짝 뉴트럴해져요. 그럼 얘네가 서로 벌어지면서 느슨해지겠죠. 이렇게 느슨해지면요.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달라붙어서 앞으로 뭐 셀 발현, 뭐 세포 발현, 뭐 이런 것들을 더 모든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H덕이나 뭐 햇은 거꾸로 이제 히스톤 아세틸레이 시키는 거고요. H닭은 반대로 이제 얘네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래서 H닭 이니비터가 사실은 캔서에서 몇몇 쓰이고 있어요. 현재 FDA에서도 네 가지가 승인이 돼 있었고 한 개가 작년에 위드롤 됐는데 뭐 사하, 보리노스타트라고도 하는데 벨리노스타트 또 파나비노스타트 그리고 로미뎁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근데 파나비노스타트가 최근에 위드롤 됐고 이 세 가지가 캔서 트리트먼트를 쓰는데 보통은 이제 혈액암에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잘 쓰이고 있는 이유가 이제 biological process, 예를 들어서 cell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하기 때문에 해지덕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캔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게요. 뭐 differentiation, inflammation, cell cycle, apoptosis 이렇게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데 모든 해지덕이 다 똑같이 일하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해지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구조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클래스 1, 클래스 2는 또 A랑 B로 나뉘고요. 클래스 3는 CERT 그룹이라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클래스 4 해서 H당이 11까지 있고 그리고 CERT 그룹 따로 7까지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그중에서 저는 H작 6에 관심을 가지고 H작 6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가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H덕 이니비토가 그럼 메닌조마에서 이미 공부가 됐나요? 라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메닌조마에다가 H덕 이니비토를 치료할 예정이니까. 이제 라디오 센서타이저로 사용된 예는 조금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서비컬 카시노마나 글라이오마나 뭐 이런 다양한 캔서에서 라디오 센서타이저로 사용이 됐던 예가 있는데요. 아직 메닌조마에서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해치닥 이니비터로 사용됐던 이제 메닌조마에 사용됐던 예 중에 하나 큰 게 있는데요. AR42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어, 회사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한 회사에서요. 이 페이턴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 AR42 in meningioma 에 대해서만 논문이 나왔었고요. 이제 프리클리니컬까지 잘 되고 페이턴트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조금 한 다음에 페이턴트 어떤 회사에서 사고 이름 바뀌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R42 하면은 메닌지오마의 헤이지덕 이니비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에다가 AR42를 집어넣었더니 노멀 다이어트한 뒤에서 생겼던 투머가 여기서 생기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논문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했던 실험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제 헤이지닥 6를 가지고 관심을 받던 게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나서, 헤이지닥 6가 인터레스팅하다 해서 그 외에 헤이지닥 1, 3를 가지고, 이렇게 도우주를 다양하게 준 다음에 헤이지닥 레벨을 체크해 봤었어요. 헤이지닥 1하고 3는 레디에이션을 준다, 안 준다에 따라서 양이 변하지가 않았고요. 발현이 변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면 헤이지닥은 아무 상관이 없나 보았더니 헤이지닥 6는 굉장히 업레귤레이션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클린 D1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폴리프레션 마커로 사용했는데요. 레디에이션이 이제 전달됐는지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전달은 저희가 했지만 그거 전달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아마도 레디에이션을 받으면 셀들이 데미지를 받아서 폴리프레션 좀 덜하니까 그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같이 내려봤더니 8 grade, 10 grade에서는 이런 식으로 폴리프레션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얘는 히스톤 3 라이신 27 아세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라이신 27 히스톤에 있는 애가 아세틸레이션이 되었나를 확인하는 건데 이 아세틸레이션 레벨이 H닥에 따라서 H닥 레벨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H닥을 이니비션 시키면요. 하이퍼 아세틸레이션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H닥 6가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여졌어요. 자, 그러면 이 H닥 6가 정말 레디에이션에 따라서 바뀔까? 라는 게 제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하나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레디에이션을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5번 주고 나서 셀 라인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 셀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얘네는 둘 다 메닌지오마 그레이드 3 이모탈라이즈 셀 라인이에요. 확인을 했더니 보신 것처럼 헤이스탁 6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디에이션을 줄 때 헤이스탁 6 레벨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좀 더 확인을 더 하고 다음 실험을 넘어가고 싶어서 퍼블릭 데이터셋을 활용해서요. 헤이스탁 6의 레벨이 캔서 환자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헤이스탁 6 레벨이 캔서 환자의 프로그네시스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팬 캔서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개는 메닌지오마만 확인한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 메닌지오마에서만 보고 싶었는데 메닌지오마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지 못했어요. 자, 보실게요. 로우 헤이지닥 6가 적게 일어나는 경우가요. 적게 발현하는 캔서에서는요. 많이 발현한 캔서에 비해서 살 확률이 높아요. Disease free interval이 굉장히 높게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H닥이 높을수록 높게 발현하는 튜머일수록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메닌지오마에서는 어떨까요? 메닌지오마랑 그리고 메닌지얼 셀, 얘는 튜머가 아니에요. 캔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확인해 봤을 때 메닌지얼 셀에서 있는 H당 레벨에 비해서 메닌지오마에서 나타나는 게 훨씬 높았어요. 전반적으로 업레귤레이션 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어? 그럼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H당 6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레이드가 1이든 2든 3든 H당 레벨이 바뀌진 않지만 일단 메닌지오마면 H당 6가 노멀 셀에 비해서는 높게 발현이 된다라는 걸 여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쟤는 퍼블릭 데이터셋이었어요. 저희도 브레인 투머 뱅크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 샘플을 가지고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매스펙트를 돌렸어요. 매스펙트를 확인했더니 노멀 메닌지얼 티슈에 비해서 G1, G2, G3 그레이드 메닌지오마 애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 샘플량이 많지가 않아서 완전 유의미하게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NMT 샘플을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얘네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에버리지를 봤을 때 더 높다는 거를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틴 익스프레션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헤이지닥 6가 있지도 않은데 그걸 딱 이니비션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있지 않다면 저희 샘플에서 한번 확인을 좀 눈으로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BTB, MOT 이건 다 이제 저희 샘플들 이름인데요. 여기 샘플에서 확인했을 때 한 20 몇 개를 확인했더니 23개 중에서 15개 정도가 해시닥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휴먼 매니저 셀에 비해서. 그래서 해시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게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NF2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NF2 뮤테이션이 40% 이상이 돼요. 메닌조마에서. 그래서 혹시 이 뮤테이션이 HDAC6의 레벨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관련 전혀 없었고요. 어, 제 데이터에서는 관련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패턴이 보이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프롤리프레이션 마커랑 코릴레이션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린 D1이 높아질수록 HDAC6가 더 많아지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HDAC6가 프롤리프레이션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코릴레이션하고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H.6 이니비터를 구했어요. 자, K10603라고 하는데 그냥 K라고 할게요. 자, 이 K를 가지고 다양한 컨센트레이션을 다양한 컨센트레이션을 한번 어플라이 해봤어요. 두 가지 셀 라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구간에서 뚝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에서 100 나노몰 되게 낮은 컨센트레이션인데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얘가 H.6 이니비터라고 찾으면 나와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른 논문에서도 해시태그 6 이니비터라고 해서 저는 되게 스페시픽 할 줄 알았는데 1, 2, 3도 지금 보면은 많이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과연 펜 해시태그 이니비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이 실험은 진행을 하되 나중에 shRNA를 이용해서 스페시픽하게 지노믹 타겟을 했던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시태그 6가 조절은 되고 요 정도 레벨, 요 정도 컨센트레이션이 좋겠다라고 이제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아세틸레이션, 자, H-Dog 이니비터를 처리했더니 하이퍼아세틸레이션 보이시죠? 자,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셀들이 약을 처리했을 때, 레디에이션과 같이 처리했을 때, 레디에이션 혼자 처리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레디에이션 혼자 처리했을 때, 약과 같이 처리했을 때, 봤더니, 아이오닉 얘는요, 레디에이션이 굉장히 센서티브해서 툭 떨어졌어요. 레디에이션 둘 다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 떨어지는 구간이 보였고요. IC50, 그 inhibitory concentration, 언제가 50%가 딱 살아남는 정도인가를 확인해 봤을 때, 그레이가 좀 달랐어요. 좀 낮아졌죠. 3그레이에서 2그레이로. 근데 KT21, 자, 다른 셀 라인 하나 볼게요. 여기는 완전 예쁘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레디에이션만 줬을 때는 9.9그레이, 되게 높은 설량을 줘야만 살아남는 셀이 반으로 낮아졌는데 이제 약하고 같이 처리했더니 2.3g만 줘도 반으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시너지스틱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다양한 도즈 있죠. 그 중에서 50이랑 100 같이 처리하고요. 그리고 레디에이션하고 같이 처리했더니 이 레디에이션 혼자만 해도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긴 한데요. 같이 처리했더니 많이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4그레이랑 여기 4그레이, 100 나노몰에 K를 처리한 애 4그레이를 비교했더니 똑똑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같이 처리했더니 좀 더 효과가 증진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음에 하나 더 본 건요, 마이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은 봤고요. 자,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하나 보게 되면요. 제가 스크래치 어세이를 했는데요. 스크래치를 첫날 딱 주고 며칠 있다가 3일 후에 딱 본 거예요. 같은 자리를. 그랬더니 많이들 갭이 클로징 되어 있죠. 근데 클로징된 갭이 여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레디에이션이랑 약을 같이 처리했더니 마이그레이션이 덜 돼가지고 덜 다친 거죠. 자, 아이오닉 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for distance 음, 거리, 그러니까 이 상처난 거리가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를 요 둘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미지를 보고 싶었어요. 자, 레디에이션을 주게 되면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늘 일어나거든요. 근데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마커로 저희가 감마 H2X라 그래서 히스톤 2AX가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게 되게 빨리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레디에이션 주고 나서 한 30분에 피크가 일어나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레디에이션 주니까 반짝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레드 컬러를 보고요. 자, K. 약물을 처리했을 땐 늘어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약물 처리했다고 막 DNA 데미지 브레이크가 막 드라마티컬리 상승하진 않습니다. 근데 둘을 같이 처리하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도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림 하나씩 볼게요. 자, 웨스턴 블lat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컨트롤 레디션 따로 준 거, 그리고 K만 따로 준 거, 이 둘을 합쳐서 준 거를 봤더니 H딱 6가 뭐 레디션 주면 좀 늘어나는 거 저희 아까 확인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살짝 늘어났고요. K를 줬을 때는 뭐 차이가 없다가 K를 줬을 때는 당연히 좀 H딱 6가 줄어들었다가 같이 주니까 더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하이퍼 아세틸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같이 했다고 K 자체가 셀 프롤리퍼레이션 굉장히 잘 조절을 했고요. 셀 프롤리퍼레이션은 레디에이션 주면은 좀 늘어나는 걸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요. 자, 캐스페이스 3는 저희가 클립 캐스페이스 3는 에이포토시스 마커로 사용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엄청 많이 늘어났죠. 같이 이제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리고 이 감마 H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그림은 되게 짧게 30분 내에 본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24시간 후에 본 거예요. 그때도 아직 데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DNA 데미지 리페어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근데 DNA 데미지 리페어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는 호몰로그스 리컴비네이션이고 하나는 이제 NATJ라 그래가지고 non homologous recombination 벨크로처럼 이렇게 딱딱 붙어서 DNA 데미지를 처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에러가 좀 많아져요. 근데 이 호몰로그스 리컴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가 두 개 스트랜드가 있잖아요, DNA가. 근데 할리데이 정선을 만들어서 남의 거를 복사해서 가니까 좀 에러율이 적어요. 그 중에서 이제 RAD51이 호몰로그스 리컴비네이션의 이제 키 역할을 하는 모레큘인데요.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얘가 있으면 DNA 데미지가 리페어가 잘 되겠죠. 근데 리페어가 사실은 레디에이션 줬을 때,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저 화살표 따라오세요. 라드 51을 줬을 때는 레디에이션만 줬을 때는 라드 51이 좀 늘어나요. 왜냐면 데미지를 받았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좀 하다가 이제 리페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K랑 같이 처리하니까요. 얘가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치료할 프로틴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쭉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 데미지가 더 강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감마 HTX 아까 제가 DNA 데미지 리페어 마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가 높게 나면 데미지가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레디에이션을 줬을 때 사실 초반에 좀 반짝 일어나다가 얘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다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24시간 때 피크를 달리고 48시간에 없어졌어요. 근데 얘네를 같이 처리했더니 얘가 증증증증 증가하다가 보시면 24시간 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이 그림만 가지고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한 세 번 정도 같은 실험을 인디펜던틀리 확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패턴이 되게 신기하게도 라드 51은 쭉 줄어들어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감마 HTX 데미지는 더 들어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레디에이션에다가 K를 함께 섞어서 트릿을 했더니 치료할 프로틴은 없어지고 데미지를 받아서 나타나는 프로틴은 많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레디에이션 받으면 셀 사이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제일 먼저 G2M 사이클이 증가를 해요. G1S, G2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마이토시스가 일어나려다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레디에이션이라면 자, 여기랑 여기만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피크가 G1 S 페이스 그 G2M인데 이 G2M이 반짝 늘어났죠? 여기서도 반짝 늘어났습니다. 다른 셀들이에요. 자, 이 BTB는 재밌어요. 얘는 프라이머리 셀이에요. 브레인 투머 그 patient derived brain tumor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환자 샘플을 가지고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해본 건데요. 얘도 조금 늘어나요. 근데 뭐 앞에 애들 이모탈라이즈 애들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15%에서 19%가 됐습니다. K 스스로는 셀 사이클을 많이 조절하지 않아요. 15%가 18% 되고 뭐 18%가 22% 되고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레디에이션하고 같이 주게 되면요. 15% 했던 애가 레디에이션이 30%, 18%, 43%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여기도 18%였던 애가 30%, 31%까지 올라갔다가 얘랑 같이 합치면 35%가 되게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셀에서도 15가 25가 되는 증가를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얘가 그래프로 보면요. G2M 페이스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이제 공동 처리했을 때요. 이번에는 에이팝토시스를 볼 거예요. 셀 데스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자, 요 구간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요 구간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레이트 에이팝토시스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자, 레디에이션 주니까 많이 증가했잖아요. 자, K에서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K 스스로는 혼자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둘을 합쳤을 때 양이 훨씬 많아졌죠. 자, 여기 보시는 그림도 저희가 색깔이 변할 만큼 많이 늘어났고요. 자, 얘는 프라이머리라서 전반적으로 죽은 셀이 많아요.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죽은 셀이 많지만 4%가 거의 더블 이상 돼가지고 더블 정도? 네, 딱 더블이네요. 9.97, 한 10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예 색이 많이 이제 많이 옅은 블루색이 보이시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까만색만 따라갈게요. 까만색만 따라갔을 때 레이바 에이포프토시스. 여기도 레이드 에이포프토시스가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을, 이렇게 양쪽을, 레디에이션이랑 K를 공동으로 처리를 했더니, 저희는 K를 프리트리먼트예요. 왜냐면 K가 레디에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걸 아니까, 올라가고 나서 죽이는 것보다 올라가기 전에 미리 트리트해서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K를 트리트하고 레디에이션을 줬더니, 얘네가 레디에이션 주는 거 혼자 주는 것보다 훨씬 잘 듣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셀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잘 몰라서 이제 셀들까지 모르폴로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컨트롤에 비해서요. 자, 핵이 보이시죠? 핵이 많이 디태치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둘을 같이 처리하면요. 아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아예 떨어져 나간 부분이고요. 검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은 핵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디태치 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요. 그만큼 데미지가 많다는 걸 이제 저게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3D로 저희가 모델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처음 이제 똑같이 사이즈에서 스페로이드 모양이 크다가 약간 전처럼 크지 않다는 사이즈를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명확하네요. 자, 얘는 untreated에서 이렇게 컸는데 둘을 같이 처리했더니 좀 그로스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었죠. 보시면 이 빨간색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이 공동으로 레디에이션과 K를 같이 처리했을 때 이렇게 같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럼 이 셀들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어세이를 해봤을 때 빨간색이 죽은 거예요. 빨간색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프라이머리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는요, 사실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이즈가 되게 커 보이는데 사이즈가 줄지가 않았어요. 근데 프라이머리는 저희가 실험해보면은 뭐 이모털라이즈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자라지가 않아서 사이즈로는 뭘 많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H딱6 이니비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H딱2, H딱3도 다 조절하는데 만약에 off target effect면 어떡하지? H딱6를 조절해서 나타난 이펙트가 아닌 걸 내가 misreading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H딱6를 따로 낙다운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헤이지닥 6만 낙다운 했을 때요. 1, 2, 3 다 그대로 있죠. 근데 6만 딱 낙다운이 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7도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7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헤이지닥 6만 낙다운이 됐구나. 모델이 딱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모델 만들고 나서 셀들이 똑같이 자라는지 한번 확인해 봤을 때 헤이지닥 6만 줄었다 하더라도 slowly growing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쪽 보시면요. 얘는 이제 바이어빌리티인데요. 바이어빌리티도 레디에이션이랑 같이 처리하면 똑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둘은 같은 셀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는 스크램블로 트랜스펙션 한 거고 얘는 H딱6를 낙다운 시킨 거잖아요. 렌티파이러스 이용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둘이 차이가 엄청 컸어요. 같은 셀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실험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2M이 여기서도 변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봤던 8hours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한번 카이네틱스를 쭉 봤더니요. 결론은 G2M이 증가를 해요. H닥6 낙다운 된 거가 레디에이션을 받게 되면요. 패턴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D 셋을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3D 셋을 확인했을 때 surface area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3D 셋은 좀 더 재밌는 게 저희가 샘플을 꺼내가지고 제 H닥6가 아직도 낙다운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셀 라인을 확립은 했지만 중간에 혹시 변하진 않았나 다른 혹시 그 셀렉션 할때 셀렉션이 잘 안 돼서 레지스턴트하게 남아있던 애가 더 많이 자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H닥 6가 많이 줄어 있었고 이렇게 공동으로 처리했을 때 H닥 1이 줄어들었고요. MCM2는 DNA replication 마커예요. DNA replication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내용은요. 그러면 K가 레디에이션 이펙트를 증가시킨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 안 하나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는 윈트 비타카테닌 파스웨이에서 찾았어요. 자, 윈트 비타카테닌 파스웨이를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슬기슬기 시계를 보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테닌 파스웨이를 볼게요.
자, 윈트 비타 카테닌 파스웨이는요, 기본적으로 윈트 라이간드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온, 오프를 하거든요. 만약에 윈트 라이간드가 없으면요, 여기에 비타 카테닌 디스트럭션 컴플렉스가 있어요. 왁신, GSK3 비타. 얘네가 하는 일이 이 비타 카테닌을 디그라데이션 시켜요. 그런데 윈트 라이간드가 붙어 있게 되면요, 이 애들이 디스트럭션 컴플렉스를 딱 잡고 있어서 비타카테닌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얘네가 비타카테닌을 만나서 쪼개주지 못하면 비타카테닌은 결국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뉴클리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비타카테닌 뉴클리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활동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CMYC 같은 온코진을 막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더 캔서리스해지겠죠. 자, 근데 이미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H닥6가요. 이 비타카테인의 라이신을 디아세틸레이즈 시킨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자, 이 H닥6가 그러면 이게 걔를 디아세틸레이션 시키면요. 다른 포스포릴레이션 레벨이 이게 시리얼 리액션 같은 건데요. 이 아세틸레이션 시키지 못하면서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야 얘네가 더 디그레데이션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활동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H닥6를 우리가 제거를 해가지고 비타카텐이 이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셀이 있는데 그 셀을 저희가 뉴클리우스 파트랑 사이토플라즈믹 파트로 나눴어요. 되게 클리어하게 잘 나눴죠. 보시면은 자, N 뉴클리우스고요. 사이토플라즈믹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요. 세퍼레이션 잘 되어서 비타카텐이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신 것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이 뉴클리우스에서. 둘을 같이 처리했을 때 시너지스틱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 번 같이 확인해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추가적으로는 당연히 H.6 내려갔고요. MCM2 뭐 레플리케이션 마커 내려갔고요. CMYC은 그에 따른 비타카테닌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온코진이니까 걔도 한번 확인했더니 살짝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히스톤 하이퍼아세틸레이션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H닥이 로케이션이 클래스마다 좀 다르거든요. 클래스 1은 이제 보통 뉴클레스에 있고, 2는 사이토플라즈믹 프로틴이 뭐 이런 식으로 사이토플라즈믹 프로틴 그리고 리터처에는 뉴클레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뉴클레스에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이토플라즈믹 프로틴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일단 분리가 굉장히 잘 됐고요. 자, 그러면 얘는 K를 처리해서 본 거고요. 또 오프 타깃 이펙트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H닥6 낙던 한 모델을 가지고 비타카테닌이 어떻게 변했나 확인했는데요. K만 처리한 것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K는 이것저것 조절을 다 하니까 하진 않지만 H닥6만 스페시픽하게 낙다운 시켰을 때에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H닥6 뭐 아주 낙다운이 잘 되어 있고요. MCM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공동 이제 둘이 레디에이션이랑 H닥6를 조절했을 때요. 비타카테닌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퍼레이션 잘 되었고요. 자, 그래서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볼게요. 메커니즘 보면요. K 혼자서는 H닥6를 막지만 레디에이션은 H닥6를 증가시켜요. 그쵸? 막는데 얘는 증가시키고 H닥6 혼자서는 MCM2를 증가시키지만 H닥6 혼자서는 이 또 아세틸레이션을 막고요. 근데 이 둘을 만약에 합쳐서 보면요. 컨비네이션을 해서 보면요. 이 비타카테닌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걸 막게 돼요. 그러면 비타카테닌이 디그라데이션이 좀 더 잘 되겠죠. 이 디그라데이션이 좀 더 잘 돼야 비타카테닌이 여기 오지 않아서 심익을 늘리지 않아서 캔서리스한 부분이 없어지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앞에 실험들을 통해서 규명이 되어서 결국은 이바이오메디슨을 낼 수가 있었고요. 서머리 한번 할게요. 이제 너무 제가 앞에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팩트 1은요. 처음에 발견한 건 레디에이션이 H닥6를 증가시킨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확실히 레디에이션은 H닥6를 증가시켰고요. 메닌주마 셀에서. 팩트 2를 봤더니 functionally 그 펑셔널 어세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레디에이션과 K를 같이 트리트했을 때 시너지스틱하게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K가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퍼블릭 데이터셋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한 것과 제가 확인한 것을 제가 이제 따로 저희 브레인 투머 뱅크를 확인해서 본 거는 H.6의 레벨이 확실히 메닌지옴에서 올라가 있다. 하지만 그레이드 디펜던트 하진 않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3D 모델 통해서 뭐 셀 데스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메커니즘을 사이토플라즈믹 프로틴, 뉴클레익 프로틴 세퍼레이션에서 보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연구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브레인 투머 리서치라는 체리티에서 돈을 받았어요. 영국에서는 연구비를 체리티에서 많이들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 투머 센터 오브 엑셀런스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브레인 투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뭐 4개 센터가 있거든요. 유니버시티 오브 플리머스 있고요. 퀸 마리, ICR, 캔서 리서치 인스티튜트 들어가 있고 임페리얼 컬리지 들어가 있고요. 저희만 런던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4가지가 선정이 됐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보면 이제 리시 스낙 저희 지금 영국 총리도 브레인 투머 캠페인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펀드레이징이 되면 사람들이 그 기금을 모아서 연구에 더 보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구실에 환자가 오기도 하고 환자의 가족들이 같이 오기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의 벽이라 그러는데요. 이 희망의 벽에다가 이렇게 기부자들 명단도 올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더 어떤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퍼블릭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브레인 투머 센터 오브 엑셀런스는요. 이렇게 3명 보스가 있고요. 제 보스는 이제 올리버 하네만이라는 분인데 실비아, 저 그리고 레안드로가 한 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밑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메닌지오마로 여기 이제 논문을 냈고 최근에 이제 실비아가 멀티케이라 그래가지고 투머셀이나 마크로페지에서 멀티케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지금 온코진에 나왔고 레안드로는 헥소카이네즈 2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드래프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데이비드랑 클라우디아라는 보스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히포 시그널링, 데이비드 그룹은 히포 시그널링, 리암이 이제 작년에 브레인이라는 좋은 논문에 나가가지고 지금 얍타스라고 히포 시그널링에서 얍타스를 조절하는 TD 이니비터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이라고 글라이블라스토마를 연구하고 있는데 라이보제네시스 그러니까 라이보솜 바이오제네시스 연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머 이니시에이팅 셀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올해 엠본 리포트의 논문이 이제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연구팀이 있는데요. 가장 강점은 아마도 브레인 투머 뱅크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크놀로지먼트로는 저희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샤하나라는 제스는 제 학생들이에요. 지금 박사하고 있는 제 학생들인데 샤하나는 지금 다른 H닭 이니비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펜 H닭 이니비터예요. LAQ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데 방향이 조금 다른 게 이제 샤하나는 러스라 그래가지고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같은 레디에이션을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제스는 지금 레지스턴스 관련해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턴트해진 셀들이 과연 뭐 때문에 살아남았는가? 왜 셀들이 점점 레지스턴트해지는가? 어떤 마커가 있으면 유용할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